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논의 과정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불러온 파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노희범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두 분 다 그 법조 기자 노씨여서? 출입할 때 노씨이기도 하지만은 자주 연락을 드렸던 두 분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부담이 됩니다, 지금. 아니, 두 분은 보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에서 마주하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희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헌재 공보관도 하셨고 이후에 변호사 활동 다양하게 하시는데 요즘 방송 보면 굉장히 주류 방송에 자주 나오십니다. 주류 방송. 뭐 주제 넘게 제가 뭐 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뭐 12.3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네. 뭐 제가 뭐 정치적인 뭐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고 네. 이 상황에 대한 법적 상황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뭐 어떤 약간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도 마다하지 않고 네.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좀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아니 그러한데 최근에 보면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렇게 헌재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찌라시가 너무 난무하는데 저도 지금 나름대로는 법조 기자를 했다 보니까 그 해석이 누가 봐도 서초동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여의도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특히 그 4대사 기각설이 계속 들면서 그 4대사 기각설이 처음에 조금 등장했다가 그다음에 잠잠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구속 취소가 된 이후부터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힘을 좀 보태주기 시작한 게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 그렇죠. 얘기 나오니까 촉구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이거 4대사로 기각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눈덩이처럼 이 의혹이 더 확산이 되는 거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 그럼 결론은 뻔하다. 이거는 인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재판할 때요. 변론이 끝난 다음에 막 미친 듯이 서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좀 쫄릴 때 많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설을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불안해하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음. 오히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 인용되는 거를 바라지 기각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네. 내부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보복 조치도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말들은 안 하지만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겉으로는 막 이런 찌라시가 돌지만 실제 내심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정말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편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난 변론기를 마무리한 게 지난달 25일이었죠. 그 상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제 선고한다는 말은 많았는데 정작 선고 일자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냐? 우리가 생각한 인용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겁니다. 네. 글쎄 뭐 국민들이 이게 뭐 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나 명확하고 법리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이고 사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뭐 꼭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뭐 시민들 보통 사람이 판단하더라도 이거는 중대한 위헌으로서 파면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뭐 여전히 재판관들께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과연 이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위헌이 아니라거나 뭐 중대한 위헌이 아니어서 대통령직에 다시 복직해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결정문을 쓸 수는 없다. 만약에 그런 네. 재판관이 있다면 재판관직을 사임해야 되겠죠. 제가 눈높이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1일 이후에 선고를 했고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선고를 했는데 그보다 이제 많이 길어진 느낌인데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선고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실제로 결과 값도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 길어지게 되는 거는 쟁점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려 했는데 결론이 안 난다든가 먼저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그런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고 즉시 항고를 또 안 하는 그런 검찰의 이상한 태도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막 양쪽으로 좀 나눠져가지고 이 탄핵 반대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갑자기 막 높아지고 헌재 게시판이 막 마비될 정도로 불똥이 돼버리고, 매크로가 네. 막 돌아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음해하고 뭐 이렇게 좀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맞아요. 막 네. 생기니까 전 이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자 혹은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용할 것 같이 보여요. 게다가 또 중간에 지금 처리해야 될 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 네. 윤석열 씨 거에 대한 것이 헌법 24나 8인데 실제 1번 이진숙 거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중간에 지금 아무것도 결정을 안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 3, 4, 5 거 내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하면서 더 급한 게 이거니까 하자 이제 이러니까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뭐 11일 했다 14일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판사님들께서 아마 제일 현명하게 이 혼란을 좀 덜하는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진숙 그때 탄핵이냐 아니냐 결정할 때 4대4 그렇죠.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딱 숫자만 보고 아 이진숙은 탄핵 안 받아도 될 것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고 그때 탄핵 인용한 분들과 기각한 분들의 성향이 많이 갈렸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성향을 가지고 이번에도 유추해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결정 날 수 있다라는 추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탄핵이 기각되었던 사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숫자에만 정리돼가지고 봐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누구누구다 이 사람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탄핵 심판이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도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 아무리 양심이 법조인이 생각해보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13일 날 있었던 그 감사원장하고 그렇죠. 이 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또 역시 전원일치 그렇죠. 네. 기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봐라 이제 줄 탄핵이고 이거 지금까지 뭐 하나 인용된 게 있냐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이거는 기각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재판관들이 그때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쇼가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든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 전부 다 생각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이 탄핵 당할 정도로 헌법 위반한 거는 맞아. 잘못한 건 맞아. 위헌적이고 위법해. 하지만 이러면서 또 그 13일 날 있었던 것처럼 말하려고 일부러 지금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그것과 완전히 다르고 내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내가 법관이라면 절대 그런 판결문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펜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문제는 그런 걸 깊숙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일반인들이나 이걸 부화내동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재판부에서 단호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꼼수치고 장난치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 법치는 제대로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더 신중하게 저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교 주변도 그렇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일부러 미리미리 날짜를 막 여유롭게 두고 이렇게 결정 안 하고 선고 날을 그냥 임박해서, 임박해서 네.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밑에는 보조해주는 연구관들이 여럿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에는 한 5, 60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아는데 이 사건만 전담해서 연구관들이 한 10여 명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한 1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참여했던 연구관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그 또 경력이 많은 또 연구관들이 한 반 정도에서
뭐 말하자면 실력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그 연구관들로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변론 기일 때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의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관들이 보면서 그 동시각에 정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당연히 네. 관여된 연구관들은 당연히 보고요. 또 이제 증인 녹취서가 이제 작성이 되면 그 네. 녹취서도 다시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10여 명의 연구관들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으로 이 사건만 중점적으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변론 기일이 끝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 기일마다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네. 탄핵 소추의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연구 보고서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TF 연구관들 중에서는 파트를 나눠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소추가 5개면은 1개씩 나눠서 그 위헌성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다 작성했을 것이고 지금 정도 되면 변론이 종결될 즈음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위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 그리고 파면 여부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연구 보고서가 다 올라갔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결정문이라는 것이 뭐 변론이 끝나고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쭉 축적이 연결되어 되는 겁니다. 왔던 네. 연구 보고서의 어떤 사실관계, 법적 평가 부분이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거기서 다듬는 거기 때문에 결정문 초안 작성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8분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초안 작성된 것을 보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직접 가서 뭐 말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봉투에다 자기 의견을 넣어서 네. 주심 재판관한테 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같은 그 변론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믿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데 네, 네. 문제는 뭐냐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혹시 이 승복과 불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네. 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지 않느냐 분명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퉈서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결과는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는 아예 말조차도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도대체가 대통령은 법치를 그렇게 외치던 사람인데 나서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게다가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위헌이라고 결정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성, 사실행위로서 이게 인정이 된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왜 국민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치를 망가뜨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들은 유언비어를 좀 정리를 해주면 유언비어 총정리라면 네, 유언비어 총정리를 네. 해드리면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신 사실관계나 이 변론에서 쟁점되는 건 사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각 재판 연구관들에게 결정문 초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써봐라 저렇게 써봐라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주어서 네. 각하의 경우의 수 그다음에 기각의 수, 인용의 수 이제 3가지를 다 각각 써보게끔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절차가 지금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게 실제 왜냐면 많은 재판관님들께서 제가 이제 재판하는 도중에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각하 결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고려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 기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아닐 그렇죠.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소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결정문 초안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들 얘기들이 서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인용이다를 다 따로따로 써가지고 보느라고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지금 믿지는 않고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사님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다 자기의 그 결정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 결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문을 썼을 때 이제 의견들을 보통 이제 다 다시는데 다수 의견이 있고 별개 의견이 있고 많이 그렇다니까 그런 의견이 논리적이냐 논리정합적이지 않느냐 상대방들이나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냐 안 가겠느냐 내가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평생 두고두고 박제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냐 없냐 이제 이 정도의 저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근데 이제 시기를 조금 조율하는 것일 뿐이다. 어차피 5월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8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5월 안에 대선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4월 8일에 그 두 분의 재판관들이 이제 옷을 벗으시기 전에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4월 8일 딱 합쳐가지고 그때 딱 뭐 바꿔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데 워낙 이게 지금 복잡하고 힘드니까 3월 21일 전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유언배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도 들은 얘기로는 전혀 아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기각 의견 가진 사람이 1명인가 또 2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1명이나 2명이다라고 한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는 2명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며칠 전에는 또 갑자기 1명이라 그러면서 아주 특정한 인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중에. 그건 모르겠어요. 예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이분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7대1인데 가야지. 요즘 6대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혼자 별개 의견 내시라 그러고 다른 반대 의견 내시라 그러고 나머지 분들이 맞으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사람들끼리 또 이제 나중에서 이제 책임을 같이 지라는 의미에서 만장일치 하려고 또 이제 이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기초적인 그 팩트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 결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인용 기각, 각하 경우에서 3개인 건데 그 결정문을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우리 연구관들한테 미리 쓰게 시킵니까?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주심 연구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연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재판관에게 보고한 연구관이 이제 평의에서 평결이 나면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주심 연구관에게 결정문 초안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제 반대 의견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고. 원래 이제 연구관한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대통령 사건이라는 게 워낙 뭐 중대하고 많은 재판관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결정문 초안도 뭐 재판관이 작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연구관이 결정문을 초안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뭐 과거 대통령 사건에서도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관들한테 회람하는 과정에서 뭐 수정 보완이 되고 이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한 뎁스 여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평결이 끝난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평결 전에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재판관한테 읽어볼 수 있게 그 평결 전에 사전적으로 작성해서 회람을 한다라는 관측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워낙 철통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판관들이 평결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연구관을 2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파면 결정의 결정문, 한 팀은 기각 결정문을 써서 동시에 두 결정문을 평에 올려서 재판관들이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개의 결정문을 올려서 재판관들이 그날 이제 결정을 했겠지만
사전에 그 결정문을 다 보고 개별 재판관들은 다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도 이제 따라 붙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선고 뭐 평결 이래 뭐 재판관들이 뭐 결정을 하겠지만 뭐 몇 대 몇이다 네.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겠지만 사전에 개별 재판관들은 이미 심증을 다 형성하고 본인의 결론은 다 가지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